일본이 또다시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한국은 조용히 봉인해두었던 문서를 꺼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대마도 문제부터 다시 이야기하시죠. 단 한 문장이었지만 일본 외무성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왜일까요? 150년 전 일본이 직접 남긴 문서, 그리고 UN 비밀보고서에는 일본이 절대 건드려선 안 될 대마도의 진실이 기록돼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문서들을 하나씩 열어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야기, 대마도 영유권의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일본 청원서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한 건 11월 3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847페이지짜리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는 데만 사흘이 걸렸어요. 에도시대 번정 기록, 메이지 정부의 영토 칙령, 태평양 전쟁 직후 연합군 점령기 행정문서까지 시대별로 빈틈없이 정리되어 있더군요. 각 문서에는 일본 국립공문서관의 공식 인증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첫날에는 에도시대 기록을 검토했어요. 16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대마도를 스시마번으로 관리했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번주가 누구였고 어떤 세금을 걷었고 몇 명의 무사가 주둔했는지까지 기록되어 있었죠. 둘째 날에는 메이지 유신 이후 기록을 봤습니다. 1868년 이후 근대 행정체계 속에서 대마도가 어떻게 편입되었는지, 호적제도는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학교는 몇 개가 설립되었는지까지 세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셋째 날에 태평양 전쟁 전후 기록을 봤는데 여기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완벽에 가까웠어요. 국제법 문서를 수천 건 검토해본 제 경험상 이렇게 완벽한 자료는 딱 두 가지 경우뿐이거든요. 하나는 진짜 떳떳해서 당당하게 내놓는 경우. 다른 하나는 뭔가를 덮으려고 일부러 분량을 늘린 경우. 저는 후자라고 직감했습니다. 왜냐하면 847페이지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거든요. 모든 문서가 일본의 시료 지배를 강조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대마도에 일본인이 살았다. 일본 행정구역으로 관리됐다. 일본 세금을 걷었다. 이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왔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질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왜 대마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는가? 언제부터 일본 영토였는가? 그 이전에는 누구의 영토였는가? 국제법에서 영토 귀속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시료 지배가 아니에요. 원초적 권원, 그러니까 애초에 어떻게 그 땅을 갖게 되었는가가 핵심입니다. 점령했는지, 조약으로 양도받았는지, 아니면 무주지를 선점했는지.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847페이지 어디에도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역발상을 해봤습니다. 847페이지 안에 뭐가 있는지보다 뭐가 없는지를 찾기로 한 거죠. 이틀을 밤새워 대조 작업을 했습니다. UN 아카이브에 보관된 동아시아 관련 원본 자료들과 일본이 제출한 문서를 하나하나 비교했어요. 특히 1945년 종전 직후부터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까지의 문서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11월 7일 금요일 새벽 2시 47분. 모니터 앞에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누락된 문서가 128건이었어요. 그냥 실수로 빠뜨린 수준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제외한 겁니다. 왜냐하면 누락된 문서들의 뚜렷한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첫째, 모두 1945년에서 1952년 사이에 작성된 것들이었습니다. 연합군 점령기, 한국전쟁 시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시기. 현대 동아시아 영토 질서가 결정된 가장 결정적인 7년간의 기록이었죠. 둘째, 누락된 128건 중 89건이 미국 국무부 또는 연합군 최고사령부 작성 문서였습니다. 일본 자체 문서가 아니라 당시 일본을 점령하고 있던 미국의 공식 기록물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셋째, 가장 수상한 점. 일본이 제출한 847페이지 중에서 이 7년을 다룬 자료는 고작 12페이지 뿐이었습니다. 에도시대 300년은 340페이지, 메이지시대 77년은 289페이지. 그런데 1945년부터 1952년까지 7년은 12페이지. 이게 말이 됩니까? 숫자로 따져보면 더 명확해요. 에도시대는 1년당 1.13페이지, 메이지시대는 1년당 3.75페이지. 그런데 점령기 7년은 1년당 1.7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를 가장 소홀하게 다뤘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7년 동안 뭔가 있었다. 일본이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뭔가가. 다음 날 11월 8일 토요일 아침, 주말인데도 사무실로 나왔습니다. 유엔 아시아 태평양 분과에 공식 자료 열람 요청서를 작성했어요. 1945년 8월부터 1952년 4월까지 대마도 관련 원본 자료 전체 열람을 요청합니다. 특히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미국 국무부 작성 문서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빠른 회신을 기대했습니다. 유엔 내부 자료니까 절차만 밟으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11월 11일 화요일 오후 4시 23분. 드디어 회신이 왔는데 예상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어요. 해당 자료 중 상당수가 접근 제한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열람을 위해서는 관련 당사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당사국은 일본, 한국, 그리고 미국이었습니다. 잠시 생각했어요. 일본의 동의를 요청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거부하겠죠. 자기들이 일부러 뺀 자료를 열어달라는 건데 협조할 리가 없습니다. 미국도 외교적 민감성을 이유로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먼저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이라면 이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할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11월 12일 수요일 오전 9시. 대한민국 외교부 역사기록 분석과에 공식 협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이틀 후인 11월 14일 금요일 오전 7시 12분. 서울에서 날아온 한 통의 메일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발신자는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역사기록 분석관. 제목은 단 한 줄이었어요. 1950년 미국 보고서 삭제된 3페이지를 찾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기록이 존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직접 뵙고 확인하고 싶습니다. 서울로 가겠습니다. 70년간 봉인되어 있던 무언가가 드디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출발한 건 11월 15일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제네바에서 인천까지 직항이 없어서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해야 했어요. 14시간의 긴 여정이었지만 저는 비행기 안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 한 줄짜리 메일 제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삭제된 3페이지 누가 삭제했을까? 왜 삭제했을까? 그리고 거기에는 도대체 뭐가 적혀 있었던 걸까?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11월 16일 일요일 오전 10시 35분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니 분석관이 직접 마중을 나와 있더군요.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검은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얼굴이었는데 실물은 사진보다 훨씬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공항에서 외교부 청사까지 차로 약 50분 거리였습니다. 서울 도심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에서 그녀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하버드 조사관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이 자료를 발견한 게 일주일 전입니다. 일본의 유엔 청원 소식이 언론에 나온 후 외교부 내에서 관련 자료를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1945년부터 1952년 사이 미공개 아카이브를 전수조사하다가 찾아낸 겁니다. 전수조사면 상당한 작업이었겠군요. 내 외교부 기록관리팀 전원이 투입됐어요. 창고에 쌓여있던 오래된 상자들까지 다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이걸 발견한 거죠. 1950년 미국 보고서라고 하셨죠. 정확히 어떤 문서입니까? 그녀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오래된 타자기로 작성된 문서 이미지가 떴습니다. 1950년 3월 30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에서 작성한 공식 보고서입니다. 대마도 귀속 문제에 관한 법적 검토서라는 제목이에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대마도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서입니다. 그녀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총 47페이지짜리 문서인데요. 현재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공개된 버전은 44페이지 뿐입니다. 3페이지가 사라진 겁니다. 어떤 페이지가 빠진 건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목차가 남아있어서 알 수 있었어요. 삭제된 건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의 소제목이 한국 측 주장에 대한 평가와 정치적 고려사항이었어요.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도 없는 자료를 어떻게 복원하셨습니까? 박서현 분석관의 대답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찾은 게 아니라 복원한 겁니다.
당시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미군정 장교가 있었어요. 윌리엄 시볼드라는 인물인데 연합군 최고사령부 외교국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메가더 장군 바로 밑에서 일본 점령 정책을 총괄했던 핵심 인물이죠. 들어본 이름이군요. 그가 1960년대에 퇴임 후 개인 회고록과 메모를 정리해서 미국의 한 대학에 기증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증 자료 중 일부가 한국전쟁 연구 목적으로 국내 대학 도서관에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시볼드의 개인 메모 중에 이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는 내가 작성한 23페이지에서 25페이지 내용이 정치적 이유로 삭제되어 유감이라고 적어놨더군요. 그리고 바로 아래에 삭제된 내용의 요약본을 직접 적어뒀습니다. 왜 그런 기록을 남겼을까요? 아마 자기가 쓴 글이 사라진 게 억울했던 것 같아요. 역사에 기록을 남기고 싶었던 거겠죠. 외교부 청사에 도착한 건 오전 11시 40분이었습니다. 분석관이 저를 지하 2층 보안구역으로 안내했어요. 이중 잠금 장치가 설치된 회의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형광등 불빛 아래 테이블 위에 3장의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23페이지.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의 대마도 반환 요구에 대한 미국 내부 평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공개된 44페이지짜리 버전의 결론은 이랬어요. 한국 측 역사적 근거는 불충분하며 대마도는 국제법상 일본 영토로 인정된다. 그런데 삭제된 23페이지의 원본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측이 제시한 역사적 근거는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다. 특히 조선 세종 시기 대마도 정벌 기록, 대마도주가 조선으로부터 관직을 받은 기록, 조선 조정에 조공을 바친 기록 등은 최소한 종속적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일본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동아시아 안보 구도상 적절치 않다. 24페이지는 더 심각했습니다. 1949년 11월 일본 외무성 아시아 국장으로부터 비공식 접촉이 있었음. 그는 대마도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될 경우 주일미군 기지 협상 및 일본 재무장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일본 정부는 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함. 외교적 표현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본질은 명확했어요. 로비였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압력을 넣은 겁니다. 25페이지에는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기 정치적 고려사항을 감안할 때 본 보고서에서 한국 측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내용은 기밀 분류하여 공개 버전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한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70년 전 미국은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한국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냉전이라는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일본 편을 들었던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60여 차례나 집요하게 반환을 요구했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근거가 없어서 포기한 게 아니에요. 강대국의 정치 논리에 막혔던 거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70년 동안 감춰온 건 뭘까? 미국 보고서 하나만으로도 이 정도인데 일본 내부에는 뭐가 있는 걸까? 그때 박서현 분석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통화는 2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녀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하버드 조사관님, 방금 도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누군가 저희에게 접촉하고 싶어 한다고요. 일본 측 인물인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누굽니까? 오노 미사토 전직 일본 내각 법률고문입니다. 1970년대에 대마도 관련 영토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했던 인물이에요. 그가 50년간 개인적으로 보관해온 문서가 있다고 합니다. 왜 지금 나서는 거죠? 일본 정부의 유엔 청원을 보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일본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쿄로 출발한 건 11월 17일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하네다 공항까지 비행시간은 2시간 남짓이었어요. 짧은 거리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일본 내부 인물이 자국 정부에 불리한 자료를 넘기겠다고 나선 거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어떤 함정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분석관도 동행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녀가 오노 미사토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1942년생이니까 올해 83세입니다.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1965년에 일본 내각법제국에 들어갔어요. 법제국이 뭐 하는 곳인지 아시죠? 일본 정부의 모든 법률과 정책을 검토하는 곳 아닙니까? 맞아요. 거기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특히 1970년대에 영토 관련 법률 자문을 전담했어요. 센카쿠 열도, 북방 영토, 그리고 대마도 문제까지 일본의 영토 정책 수립에 직접 관여한 핵심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이 왜 갑자기 배신을 하려는 거죠? 박서현 분석관이 잠시 침묵했어요. 배신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접촉 과정에서 그가 한 말이 있어요. 나는 50년 전에 거짓말을 했다. 죽기 전에 바로잡고 싶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푸른 바다가 보였어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그 아래 어딘가에 대마도가 있겠죠.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건 오후 1시 15분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검은 세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뒷좌석에 이미 한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80대 노인이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남아 있었고 주름진 얼굴에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양복을 반듯하게 차려입었는데 오래된 스타일이었습니다. 아마 수십 년 전에 맞춘 옷을 아직도 입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노 미사토입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차는 도쿄 외곽으로 향했어요. 약 40분을 달려 어느 조용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일본식 목조 주택이었어요. 마당에는 단풍나무 한 그루가 붉은 잎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서재로 안내했어요. 벽면 전체가 책장으로 가득 차 있었고 책상 위에는 오래된 서류 상자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50년간 보관해온 것들입니다. 그가 첫 번째 상자를 열었어요. 누렇게 바랜 문서 뭉치가 나왔습니다. 1971년 내각법제국 내부 검토 문서입니다. 당시 중국이 센카쿠 열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일본의 모든 영토에 대한 법적 근거를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대마도 파트를 담당했어요. 그가 문서를 한 장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작성한 검토 의견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대마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 주장이 국제법적으로 완전하지 않다고 썼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일본 정부 내부에서 그런 의견을 냈단 말씀입니까? 내 역사적 기록을 검토한 결과 대마도는 조선시대 내내 조선의 영향권 아래 있었습니다. 대마도주는 조선 조정으로부터 관직을 받았고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쳤어요. 무역 허가권도 조선에서 받았습니다. 이건 종속관계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대마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한 겁니까? 메이지 유신 때 일방적으로 편입했습니다. 1869년에 번적봉환이라는 명목으로 대마도를 일본 영토로 흡수했어요. 하지만 이건 당시 조선의 동의를 받은 게 아닙니다. 사실상 무력을 배경으로 한 강제 편입이었죠. 그가 두 번째 문서를 꺼냈어요. 이건 당시 검토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자료입니다. 1868년 메이지 정부 내부 회의록인데 여기 보시면 대마도 처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나옵니다. 문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대마도는 역사적으로 조선과의 관계가 깊으므로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다만 현 시점에서 조선은 쇠약하여 이의를 제기할 능력이 없으므로 기회를 놓치지 말고 편입을 단행해야 한다. 저는 고개를 들어 오노 미사토를 바라봤어요. 이 문서가 진짜라면 일본 스스로 대마도가 원래 자기 땅이 아니었음을 인정한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근거로 정부에 보고했어요. 대마도 문제가 국제적으로 불거질 경우 일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상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오노 미사토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보고서를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부서로 전출됐어요. 사실상 좌천이었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진실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라는 걸. 그런데 왜 문서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셨습니까? 역사는 언젠가 밝혀진다고 믿었으니까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이 아니더라도 후세에는 진실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 몰래 복사본을 가져왔어요. 50년 동안 이 서재에 보관해왔습니다. 그가 세 번째 상자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건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1958년 일본 내각 보안국에서 작성한 극비 문서예요. 저도 1970년대에 처음 봤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서 첫 장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대마도는 일본이 영구적으로 영토로 주장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취약하다. 향후 한국이 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자료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1958년이면 한국 전쟁이 끝난 지 5년 후입니다. 일본은 이미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 주장이 취약하다는 걸. 오노 미사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감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짓말을 유엔까지 가져가려 하고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오노 미사토의 서재에서 나온 건 저녁 7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세 상자 분량의 문서를 모두 검토하는데 5시간이 걸렸어요. 손이 떨릴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 계속 나왔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박서현 분석관이 말했어요. 이 정도면 유엔에 제출할 수 있는 수준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일본 내부 문서만으로는 일본이 조작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제3국 자료, 특히 중립적인 기관의 문서가 더 필요합니다.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미국에 더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쿄대에도 뭔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노 씨가 언급한 1971년 검토 당시 학계 자문 기록이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증거 수집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이미 확보한 상태였어요. 오노 미사토가 넘긴 1958년 일본 내각 보안국 극비 문서. 대마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 주장이 취약하다고 스스로 인정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서울에서 박서현 분석관이 찾아낸 1950년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 삭제된 3페이지. 한국 측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삭제한 내용이었죠. 세 번째 증거를 찾기 위해 저는 워싱턴으로 날아갔습니다. 11월 19일 수요일이었어요.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1962년 작성된 미군정 해양법 보고서를 찾아냈어요. 이 문서에는 당시 미국이 파악한 동아시아 해역의 역사적 귀속 관계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대마도 항목을 펼쳤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역사적으로 대마도는 한국 본토와의 관계가 일본 본토보다 밀접했다. 특히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 조선과의 조공 관계가 유지되었으며 이는 일본 측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미국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 증거는 도쿄에서 나왔어요. 박서현 분석관이 도쿄대 동양문화연구소에서 미발표 연구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1973년에 작성된 해류 및 문화권 연구 보고서였어요. 대마도의 지리적, 문화적 귀속을 분석한 학술 자료였는데 결론이 흥미로웠습니다. 해류의 흐름, 언어의 유사성, 건축 양식, 식생활 패턴 등을 종합하면 대마도는 일본 문화권보다 한국 문화권에 더 가깝다. 다만 이 연구 결과는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하여 발표를 보류한다. 학계에서도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정치적 이유로 침묵한 거였습니다. 다섯 번째 증거는 제네바에서 찾았어요. 11월 22일 금요일, 저는 유엔 본부로 돌아왔습니다. 유엔 국제법위원회 아카이브를 뒤져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당시의 내부 검토 문서를 찾아냈어요. 조약 초안 단계에서 대마도 귀속 문제가 논의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한국 측은 대마도 반환을 요구했으나 냉전 구도 하에서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여 이 요구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단, 이는 국제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결정이었음을 명시한다. 국제법위원회조차 이게 정치적 결정이었음을 인정한 거였어요. 여섯 번째 증거는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오노 미사토가 추가로 보내온 자료였어요. 1970년대 일본 총리 직속 영토 문제 대책 태스크포스의 내부 백서. 이 백서에는 일본이 대마도 문제에 대해 어떤 전략을 취해왔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대마도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절대 공론화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이 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역사 왜곡이라고 반박하고 관련 자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라. 일본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금기시해야 한다. 70년간의 은폐 전략이 문서로 증명된 겁니다. 11월 24일 일요일 저녁. 저는 제네바 사무실에서 6개의 증거를 앞에 놓고 정리했습니다.
1958년 일본 내각 보안국 극비 문서. 1950년 미국 국무부 보고서 삭제된 3페이지. 1962년 미군정 해양법 보고서. 1973년 도쿄대 미발표 연구자료. 1951년 유엔 국제법위원회 내부 검토 문서. 1970년대 일본 총리 직속 태스크포스 내부 백서. 6개의 문서가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대마도가 자기 땅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미국도 알고 있었다. 학계도 알고 있었다. 유엔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70년간 침묵했다. 이제 그 침묵을 깰 때가 됐습니다. 저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긴급 보고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대마도 귀속 문제에 관한 조사 보고서, 70년간 은폐된 진실. 그런데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11월 25일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비서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조사관님, 큰일 났습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공식 항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조사관님의 유엔 아카이브 접근 권한이 일시 정지됐습니다. 누가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고만 들었어요. 일본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노 미사토가 도쿄에서 실종됐다는 연락이었어요. 오노 미사토가 실종됐다는 소식을 들은 건 11월 25일 월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도쿄 현지 협력자가 보내온 연락이었어요. 오노 씨의 집에 아침부터 연락이 안 된다. 이웃 주민 말로는 새벽 4시쯤. 검은 승용차 2대가 집 앞에 멈춰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5시쯤 차들이 사라졌는데 그 이후로 집에 불이 켜진 적이 없다고 한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83세 노인이에요. 당뇨와 고혈압이 있다고 했어요. 거동도 불편해서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새벽에 검은 승용차에 실려갔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즉시 박서현 분석관에게 연락했어요. 오노 씨가 사라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움직인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희가 받은 자료는 안전합니까? 원본은 오노 씨 집 서재에 있어요. 저희가 가진 건 사본입니다. 사본만으로도 내용은 확인할 수 있지만 원본이 없어지면 일본 측에서 조작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위조된 문서라고 발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녀가 한숨을 쉬었어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야겠군요. 원본 없이도 증거력을 확보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 제 컴퓨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새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익명이었습니다. 주소도 암호화되어 있어서 추적이 불가능해 보였어요.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오노 미사토는 살아있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 클릭이 잘 안 됐습니다. 겨우 이메일을 열었어요. 본문은 짧았습니다. 오노 선생님은 현재 오키나와에 계십니다. 일본 정부가 아니라 제가 모신 겁니다. 새벽에 외무성 사람들이 오기 전에 제가 먼저 선생님을 빼돌렸습니다. 선생님의 안전을 위해 옮겨드린 것이니 걱정 마십시오. 저도 선생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48시간 내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소속도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일본 내부에 오노 미사토 말고도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더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오노 씨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 48시간을 기다리는 건 길고 불안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상황은 계속 악화됐어요. 11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일본 외무성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이 나와서 말했어요. 최근 일부 해외 언론과 인터넷에서 대마도 관련 허위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역사 왜곡이며 일본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악의적 선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대마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이에 대한 어떤 의문도 근거 없는 것임을 명확히 한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그때 일본 외무성 차관 다케다 쇼이치가 직접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그가 말했어요. 현재 유엔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위 조사는 특정 세력의 정치적 공작입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일본을 음해하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 조사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 그게 저를 겨냥한 말이라는 건 명확했습니다. 국제조사관인 저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건 사실상 협박이었어요. 유엔 조사에 대한 공개적인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화면으로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저렇게 강하게 나온다는 건 그만큼 급하다는 뜻이다. 무언가 감추고 싶은 게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정례 브리핑에서 이 문제를 언급한 겁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이 기자들 앞에 섰어요. 그녀가 준비된 원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악성 언행은 주변국의 경계와 항의를 유발하고 있다.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주변국에 대한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 특히 영토 문제에 있어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은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고 평화적인 태도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발언이었어요. 중국은 그동안 대마도 문제에 대해 한 번도 공식 입장을 낸 적이 없었거든요. 센카쿠 열도, 그러니까 중국이 다오 위다오라고 부르는 섬 문제에만 집중해왔죠.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본의 영토 관련 악성 언행을 비판한 겁니다. 그것도 대마도 논란이 한창인 시점에 박서현 분석관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보셨죠? 중국이 움직였어요. 왜 지금 나선 걸까요? 최근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문제에 개입하겠다는 발언을 했거든요.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고 했어요. 중국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요. 이 타이밍에 일본을 압박할 카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카드가 된 겁니까? 어쨌든 국제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일본 혼자서 이 문제를 덮기 어려워졌어요. 미국 눈치만 보면 됐던 70년 전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중국의 발언 이후 국제 언론들이 대마도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영국 BBC가 먼저 심층 보도를 내보냈고 미국 CNN이 뒤따랐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일면에 기사를 실었고 독일 슈피겔은 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론의 흐름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70년 전에는 한국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 닿지 못했어요. 냉전의 철벽에 막혀서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인터넷이 있고 SNS가 있고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 세계에 퍼졌어요. 일본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진실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약속한 48시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내일 오전 10시, 오키나와 나하시의 한 호텔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호텔 이름과 방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메일 마지막에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1973년 도쿄대 연구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발표하지 못한 연구가 있습니다. 오노 선생님과 함께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읽고 또 읽었어요. 1973년 도쿄대 연구팀. 오노 미사토가 언급했던 그 미발표 연구를 직접 수행한 사람이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노 씨를 구해서 오키나와로 데려갔어요. 저는 바로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첫 비행기로 오키나와에 갈 예정이었어요. 오키나와에 도착한 건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9시였습니다. 본토의 쌀쌀함과는 완전히 다른 기후였어요.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호텔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관광객보다는 현지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 같았어요. 눈에 띄지 않는 장소를 일부러 고른 게 분명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니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연구에 매진해온 학자 특유의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멀리서 오셨군요. 저는 야마모토 게니치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가 저를 2층 객실로 안내했어요. 복도 끝에 있는 방이었어요. 방문을 열자 오노 미사토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불과 며칠 사이에 살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지팡이를 옆에 두고 있었는데 저를 보자 천천히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앉아 계세요. 괜찮습니다. 그가 다시 앉으며 말했어요. 하버드 조사관 걱정 끼쳐서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오노 미사토가 한숨을 쉬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새벽에 집 밖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검은 차가 2대 서 있더군요.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마모토 씨에게 연락했어요. 미리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뒀거든요. 야마모토 게니치가 말을 이었어요. 저는 차를 몰고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뒷문으로 선생님을 모시고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오키나와행 새벽 비행기를 탔습니다. 1시간 후에 외무성 사람들이 집에 들이닥쳤다고 하더군요. 아슬아슬하게 빠져나온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야마모토 게니치가 의자를 끌어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자기소개를 제대로 드려야겠군요. 저는 도쿄대 명예교수 야마모토 게니치입니다. 1973년에 대마도 문화권 연구팀의 일원으로 현장 조사에 참여했어요. 당시 저는 30대 초반의 젊은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노 씨가 말씀하신 그 미발표 연구 보고서, 그걸 직접 작성한 팀 중 한 명이 저입니다. 왜 발표하지 못했습니까? 그가 잠시 침묵했어요.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습니다. 연구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학교 행정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부성에서 사람이 왔다고요.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관료 2명이 연구실로 찾아왔어요. 그들이 말하더군요. 이 연구는 국익에 반한다 발표하면 안 된다. 협박이었군요. 내 발표하면 연구비 지원을 끊겠다고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연구팀 전원의 학계 경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젊은 연구원이었고 겨우 자리를 잡기 시작한 때였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었어요. 50년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건 당시 연구의 전체 데이터입니다. 원본은 아니에요. 원본은 문부성에 압수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래 복사본을 만들어뒀어요. 50년간 제 집 창고에 숨겨왔습니다. 오노 씨처럼 저도 언젠가 이게 필요한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연구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대마도의 문화적 귀속에 관한 종합 연구. 부제는 언어, 건축, 식생활, 해류 분석을 중심으로. 페이지를 넘기자 상세한 데이터가 쏟아져 나왔어요. 언어 분석 항목. 대마도 방언에 포함된 한국어 기원 어휘 비율 34%, 일본어 기원 어휘 비율 41%, 호남 및 독자 어휘 25%, 특히 농업 관련 용어와 가족 호칭에서 한국어 유사도가 높게 나타남. 건축 양식 분석 항목. 대마도 전통 가옥의 온돌 구조 채택률 62%, 일본 본토 가옥에서 온돌 구조는 사실상 전무함. 지붕 형태와 마당 배치도 한반도 남부 지역과 유사성이 높음. 식생활 분석 항목. 대마도 전통 음식 중 한국식 발효식품 유사도 78%. 김치류, 젓갈류, 장류의 제조 방식이 한반도와 거의 동일함. 일본 본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리법이 다수 존재함. 해류 분석 항목. 대마도와 부산 사이 해류는 연중 안정적이며 소형 선박으로 4시간 이내 이동 가능. 반면 대마도와 일본 후쿠오카 사이는 해류가 복잡하고 불안정하며 같은 선박으로 7시간 이상 소요됨. 역사적으로 대마도 주민들의 교역 방향이 한반도 쪽으로 집중된 것은 이 때문으로 추정됨. 야마모토 게니치가 설명했어요. 모든 데이터가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대마도는 역사적으로 한반도 문화권에 속해 있었다. 일본 본토와의 교류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지리적으로는 두 나라 사이에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명백히 한국에 더 가까웠던 겁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이 연구가 발표됐다면 역사가 달라졌을 겁니다. 야마모토 게니치가 쓸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발표됐어도 묻혔을 겁니다. 당시 일본 사회는 이런 연구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반론이 쏟아졌을 거고 저는 학계에서 매장당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내에서 이 주제를 꺼내면 매국노 취급을 받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요. 유엔이 개입했고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묻힐 수 없어요. 오노 미사토가 덧붙였어요.
저와 야마모토 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본 내부의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더 있어요. 그동안 침묵해왔지만 이번 기회에 목소리를 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10명이 넘어요. 전직 관료, 학자, 언론인들입니다. 퇴직 후에도 서로 연락을 유지해왔어요. 모두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진실을 알지만 말할 수 없었던 사람들. 야마모토 게니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50년간 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학자로서 진실을 외면했다는 죄책감이요. 젊은 연구원들을 가르칠 때마다 부끄러웠어요. 진실을 추구하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저는 진실을 숨겼으니까요. 이제 78세입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죽기 전에 이 짐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오노 미사토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세대가 저지른 잘못입니다. 우리 세대가 바로 잡아야 해요. 젊은 세대에게 이 거짓말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너무 비겁한 일이에요. 저는 두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진실을 위해 나선 사람들이었어요. 조국을 배신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애국은 조국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직접 증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노 미사토가 대답했어요. 그러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나이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야마모토 게니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연구 데이터도 모두 제출하겠습니다. 원본 그대로요. 50년 만에 빛을 보게 되는군요. 6개의 문서 증거에 2명의 살아있는 증인이 더해졌습니다. 일본 내부에서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중국이 일본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국제 언론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유엔 총회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네바로 돌아가려던 순간 전화가 울렸어요. 박서현 분석관이었습니다. 하버드 조사관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일본이 유엔에 긴급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대마도 관련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이에요.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 동의안을 지지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요? 내 주일 미군 기지 문제가 얽혀 있다고 합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압력이 들어왔어요. 이 조사를 계속하면 미일 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요. 7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정치가 다시 한번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70년 전에는 이승만 대통령 혼자였어요. 증거도 부족했고 증인도 없었고 국제 여론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달라요. 6개의 결정적 증거가 있고 2명의 일본인 증인이 있고 중국이 움직이고 있고 국제 언론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유엔 총회 일정이 언제입니까? 12월 3일입니다. 닷새 남았어요. 충분합니다. 닷새면 충분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두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최대한 빨리 제네바로 가셔야 해요. 오노 미사토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갑시다. 70년을 기다렸는데 닷새쯤이야. 야마모토 게니치도 서류 가방을 들어올렸습니다. 50년 동안 숨겨둔 진실이에요. 이제 세상에 내놓을 때가 됐습니다. 제네바에 도착한 건 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오노 미사토와 야마모토 게니치를 모시고 오키나와에서 도쿄를 거쳐 제네바까지 오는 여정은 순탄치 않았어요.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받을 때 잠깐 긴장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심사관이 오노 씨의 여권을 유독 오래 들여다봤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아무 일 없이 통과했어요. 일본 정부가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기 전에 빠져나온 겁니다. 제네바 공항에서 유엔 관용차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두 노인은 긴 여정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오노 씨는 기내에서 거의 잠을 못 잤다고 했어요. 83세 고령에 20시간 넘는 이동은 무리였을 겁니다.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박서현 분석관이 찾아왔어요. 그녀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일본이 로비를 시작했어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영국이 문제예요. 미국은 예상했지만 영국도요. 영일 동맹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영국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런던 금융가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결국 돈과 정치군요.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우리 편에 서기로 했어요. 특히 프랑스 대표가 강경합니다. 역사적 진실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덮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중국은요? 중국은 당연히 우리 편입니다. 오히려 너무 적극적인 게 문제예요. 중국이 앞장서면 이게 정치적 공작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대표에게 한 발 물러서 달라고 요청해놨어요. 현명한 판단이군요. 화요일 유엔 총회 하루 전이었어요. 저는 오전 내내 최종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6개의 문서 증거와 2명의 증인 진술을 체계적으로 배열했어요. 논리적 흐름이 중요했습니다. 각 증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왜 일본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는지를 단계적으로 보여줘야 했어요. 오후에는 오노 미사토, 야마모토 게니치와 함께 증언 리허설을 했습니다. 오노 씨, 내일 총회장에서 질문이 들어올 겁니다. 특히 일본 대표단이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노 미사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50년 전에 이미 각오했던 일입니다. 그때는 용기가 없었지만 이제는 잃을 게 없어요. 야마모토 게니치도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자로서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에요. 두 노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떨림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제네바의 야경이 보였어요. 레만 호수 위로 달빛이 흩뿌려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70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거나 아니면 또다시 정치의 논리에 묻히거나. 새벽 4시쯤 짧은 잠이 들었다가 6시에 눈을 떴어요. 샤워를 하고 양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9시 유엔 총회장. 거대한 원형 회의장이었어요. 193개 회원국 대표단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각국 언론사 기자들이 빼곡하게 앉아 있었어요. 저는 중앙연단합조사관석에 앉았습니다. 오른쪽에는 오노 미사토와 야마모토 게니치가 증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왼쪽에는 박서현 분석관이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일본 대표단이 있었어요. 외무성 차관 다케다 쇼이치가 날카로운 눈으로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일본 법무성 국제법 전문가들이 서류 뭉치를 앞에 쌓아두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정각. 유엔 사무총장이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일본 정부가 제출한 대마도 영토 등록 청원에 대한 조사 보고입니다. 먼저 조사관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침착하게 유지했습니다. 존경하는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저는 지난 한 달간 일본 정부가 제출한 청원서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847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45년부터 1952년 사이, 즉 연합군 점령기의 핵심 문서 128건을 의도적으로 누락했습니다. 이 시기는 현대 동아시아 영토 질서가 결정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일본 대표단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누락된 문서들의 내용입니다. 저는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유엔 아카이브, 그리고 일본 내부 협력자들을 통해 6개의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향해 리모컨을 눌렀어요. 첫 번째 문서가 화면에 떴습니다. 첫째, 1958년 일본 내각 보안국 극비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마도는 일본이 영구적으로 영토로 주장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취약하다. 회의장에 술렁임이 일었어요. 일본 대표단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둘째, 1950년 미국 국무부 보고서입니다. 공개된 버전에는 한국 측 근거 불충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삭제된 원본 3페이지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한국 측이 제시한 역사적 근거는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정치적 이유로 이 내용을 삭제한다. 각국 대표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어요. 셋째, 1962년 미군정 해양법 보고서입니다.
여기에는 대마도는 역사적으로 한국 본토와의 관계가 일본 본토보다 밀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증거를 차례로 설명했어요. 모든 문서가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직접 증언해 주실 두 분이 계십니다. 오노 미사토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팡이를 짚고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오노 미사토입니다. 83세, 전직 일본 내각 법률 고문입니다. 1970년대에 대마도 관련 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저는 50년 전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잘못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제가 가져온 문서들은 일본 정부가 70년간 숨겨온 진실의 증거입니다. 역사는 더 이상 숨겨져서는 안 됩니다. 야마모토 게니치도 증언석에 섰어요. 저는 야마모토 게니치입니다. 78세, 도쿄대 명예교수입니다. 1973년에 대마도 문화권 연구를 수행했으나 정부의 압력으로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이 연구 데이터는 대마도가 문화적으로 한반도에 더 가깝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증언이 끝나자 회의장은 한동안 침묵에 휩싸였어요. 그때 일본 대표단의 다케다 쇼이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입니다. 저 두 사람은 매수된 배신자들입니다. 저 문서들은 위조품이에요. 유엔 사무총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일본 대표 발언권을 요청한 후에 말씀해 주십시오. 다케다 쇼이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제가 제출한 6개의 문서는 모두 원본 또는 공인된 사본입니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유엔 아카이브, 도쿄대 연구소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위조 여부는 국제전문가위원회에서 검증 가능합니다. 일본 정부가 반박하고 싶다면 먼저 이 문서들이 왜 70년간 숨겨져 있었는지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회의장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프랑스 대표단에서 시작된 박수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 남미 국가들도 박수를 쳤어요. 유엔 사무총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마도 영토 등록 청원을 기각하고 대마도 귀속 문제에 관한 재협상을 권고하는 결의안에 찬성하시는 국가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열, 스물. 최종 집계가 발표됐습니다. 찬성 156, 반대 4, 기권 21, 불참 12. 유엔 총회는 일본 정부의 대마도 반환 협상 개시를 권고합니다. 일본 대표단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을 빠져나갔어요. 다케다 쇼이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오노 미사토와 야마모토 게니치를 바라봤어요. 두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유엔 총회가 끝난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제네바 유엔 본부 기자회견장에는 전 세계 언론사 기자 300명이 몰려들었어요.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CNN, BBC, NHK, 중국 CCTV까지 모든 주요 방송사가 생중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옆에는 오노 미사토와 야마모토 게니치가 함께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미국 CNN 기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조사관님, 이번 조사가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시작된 것 아닙니까?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요? 이번 조사는 일본 정부가 먼저 유엔에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청원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정치적 의도는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만을 추구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일본 NHK 기자였어요. 오노 씨, 야마모토 씨 두 분은 일본 국민입니다. 자국 정부에 불리한 증언을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노 미사토가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어요. 저는 일본을 사랑합니다. 평생 일본을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애국은 조국의 잘못을 덮는 게 아니라 바로잡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0년간 거짓 위에 쌓아온 것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본이 진실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일본을 위한 길입니다. 야마모토 게니치도 말을 이었어요. 학자의 양심은 국경을 넘어섭니다. 진실은 어느 나라 편도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일본인으로서가 아니라 학자로서 증언했습니다. 50년 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오늘 했을 뿐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한국 기자였어요. 이번 유엔 결의가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일본이 이 권고를 무시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유엔 총회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권고 수준입니다. 일본이 이를 무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56개국이 찬성한 결의를 무시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입니다. 특히 일본이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결의를 무시하는 것은 스스로 발목을 잡는 일이 될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로비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박서현 분석관이 서 있었어요. 하버드 조사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관이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악수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 건 진실을 밝힌 것뿐입니다. 감사는 70년간 희망을 잃지 않았던 한국 국민들에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낸 오노 씨와 야마모토 씨에게도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종이 한 장을 꺼내 읽었어요. 우리는 과거를 들춰 싸우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대마도 문제는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일본과 적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진실 위에서 진정한 화해와 협력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품격 있는 메시지였어요. 승리를 자랑하거나 상대를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실과 미래만을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오노 미사토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오노 씨, 오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50년 늦었을 뿐이에요.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역사가 달라졌을 텐데. 저는 그의 옆에 앉았어요. 늦었지만 하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건 제가 오늘 읽으려고 준비했던 글입니다. 결국 읽지는 못했지만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요. 저는 종이를 받아 읽었습니다. 나는 국가를 위해 침묵했다. 그러나 역사를 위해 침묵을 끝낸다. 내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일본의 상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거짓 위에 세운 자존심은 모래성과 같다. 진실 위에 세운 반성만이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일본이 존경받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저는 종이를 내려놓았어요. 이 글을 유엔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오노 씨의 양심 선언으로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제네바 공항에서 귀국하는 오노 미사토와 야마모토 게니치를 배웅했습니다. 두 노인은 일본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위험할 수 있다고 말렸지만 그들은 단호했습니다. 오노 미사토가 말했어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났고 일본에서 죽을 겁니다. 다만 진실을 말한 일본인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야마모토 게니치도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후학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요. 저는 두 사람과 악수를 나눴어요. 두 분 덕분에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걸 지켜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70년 전 이승만 대통령은 60여 차례나 대마도 반환을 요구했지만 냉전의 벽에 막혀 실패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근거가 없어서 묻힌 게 아니었어요. 강대국의 정치 논리에 밀렸던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70년이 지나 다시 세상에 나왔어요. 숨겨진 문서들, 침묵했던 증인들, 그리고 용기를 낸 사람들 덕분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역사는 결국 기록과 증거를 선택한다. 거짓은 아무리 오래 숨겨도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 한 역사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제네바의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에서 느끼신 감정,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으로 함께 남겨주세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때입니다.